야권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의원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동향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야권 주자들 모두 1인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는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했고요.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횟수가 국정원 댓글 조작 횟수보다 100배가 더 많아요. 김경수 구속 하나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침묵은 묵비권 행사입니까? 지난 대선 어차피 문재인이 당선됐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한때 박빙 또는 제가 더 앞섰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루킹의 킹크랩이 가동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또 유감 표명, 나아가서는 사과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또 저희 입장입니다. 저도 이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예비후보, 윤석열 예비후보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이 사과도 촉구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드루킹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상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지금 다시 법정 구속이 돼서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 그리고 야권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김경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후보의 수행실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책임 여부를 따져 묻는 건 차후의 일이라 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알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일단 입장이라도 내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서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예컨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고 가장 측근거리에서 수행실장을 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그 중요한 시기에 드루킹 일당을 만나서 산책까지 가고 그다음에 문자를 보내고 고맙다고 또 답장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당시 모셨던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게 과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은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입장을 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왔던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이나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게 이제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서 세 분이 모여서 지금 그 정진석 의원의 1인 시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가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수사도 해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여론 조작의 그 측면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통성에도 심각한 그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의 최대 수혜자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또 유감 표명, 나아가서는 사과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법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또 저희 입장입니다. 예. 자, 여권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들도 수혜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앞뒤 분간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한 사람이라든가 감사원장 한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앞뒤 안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참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홍준표 대표가 다 받아 드셨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지지율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국정원 대권이라는 국가정보기관에서 한 행동과 민간에서 한 행동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요. 수많은 선거 사범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선거 사범들이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그 사건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출마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과해야 되는가요?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야권의 대표가 한두 번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정통성을 운운하고 지금 임기가 끝난 마당에 그렇게 정통성 운운하시면 탄핵 이야기 꺼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한 번 정도 언급하는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표현하자면 언론에 나오기 위한 호들갑이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상당히 좀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저는 뭐 이 사항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네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이 허익범 특검의 이 수사 결과가 그 대법원 판결로 최종적으로 이 김경수 도지사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댓글 조작에 그러니까 개입했다는 부분이 확인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허익범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특검은 과거와는 다르다. 이 과거에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 수사 대상이었다면 이번은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임무다. 그러면 그 특검의 임무에 대해서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의 그러니까 측근이기도 한 김경수 도지사의 개인적인 그 처지가 상당히 안타깝긴 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 특검 출범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는 이 지금 야당의 그 행동은 저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이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거야 좋지만 네. 그러나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예. 이거보다 더 했다는 더 심하다는 식의 이야기 자체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 자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었던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자가당착적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 문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권 주자들이 사과 촉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촉구했던 그런 모습도 겹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조적조니 뭐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했던 좀 전에 그 표현이 사실은 지금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그 사안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영향이 없었다. 뭐 마치 이 40% 내외로 다 당선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혀 이런 어떤 조작이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조작을 한 것처럼 책임을 묻는다라는 대답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영향이 있든 없든 그것의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므로 똑같이 알았든 몰랐든 사실 수혜자는 문재인 후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영향이 어느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이 지금 자신한테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40% 내외입니다. 아까도 박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지만 40% 내외의 지지율 또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는데 사실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 자신이 5년 전에 받았던 51%보다도 49%보다도 훨씬 적은 지지율 득표율로 당선이 된 어떤 상황이고요. 그것이 무슨 뭐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후보들을 다 합치면 네. 사실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네. 단지 야당이 갈렸기 때문에 지금 당선이 됐다라는 그런 것을 언제나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지율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 한때 여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압도적인 승리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굳이 댓글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일부 한때는 오차 범위 내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같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철수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권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압도적이었다 이런 표현이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건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때 지지율 상황이요? 예, 지지율이 당시에 그 대선을 앞두고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턱밑 때까지 추격을 했었고요. 예. 한 일주일 정도는 제 기억에 추격을 해서 추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드루킹 댓글이 당시 아바타 발언이라든지 안철수 대표 조폭 연관 발언 등등에 네.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댓글을 조작했다고 한다면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지금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에게 말씀을 좀 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을 때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빚이 있다. 네. 차라리 그런 말을 하시던가. 김경수 지사에게 내가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해도 저는 어쨌든 그런 입장이라도 표명을 하시는 게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람이 허익범 특검인데 허익범 특검을 임명장 준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허특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여론조작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내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밝혀냈고 그 밝혀낸 공범으로 네. 김경수 씨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작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분명한 이야기는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든 간에 지금 입장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책임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 잠시 전에 드렸습니다만 종로구에 위치한 한 중고 서점 건물 외벽에 윤석열 후보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로 12m, 세로 2.5m 정도 되는 벽화인데요. 6점의 그림에는 윤 후보의 부인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게재가 돼 있습니다. 뭐 여러 다른 남자 이름도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님, 이거 지금 상황이 뭐 서로 간에 보수, 진보 가서 좀 충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지금 뭐 한 동네 벽화에 줄리라는 인물을 가지고 어떤 벽화가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걸 누구를 특정하는지 명확하게 적혀져 있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첫 번째 그림에는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2000년도 해서 연도와 남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는 금발로 머리를 물들인 여성 얼굴과 함께 줄리의 꿈, 그리고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 여권의 지지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아내,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이 벽화가 남들에게 보여지지 말아야 한다. 예. 그래서 그 벽 앞에 가서 이렇게 어떤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는 퍼포먼스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보수 진보 간의 어떤 싸움이라기보다는
정말 정치에 대해서 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희화화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인격살인을 하고 또 그에 관련해서 이걸 막는 사람들을 이제 보수라고 칭하면서 네. 깎아내리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져야 될 정치적인 어떤 문화가 아닌가. 좀 예. 이거 좀 사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지지자들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건 지금 야당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정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만한 그러한 아주 큰 사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재형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저질 비방이자 정치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살인이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 벽화를 제작하도록 요청했던 이 건물주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 헌법의 가치 그리고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보여주기 위해서 저걸 의뢰를 했고 저 그림을 의뢰를 했고 그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누굴 지지해서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이 헌법 가치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주 지인이 올린 SNS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보면 헌법적 가치관이 파괴돼 출마했던 윤 총장 발언에 분노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겨냥함을 확실히 했습니다. 저 사진의 주인은, 저 그림의 주인은 윤 전 총장의 부인이 확실합니다. 지인은 또 페이북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다행히 저 건물 사장님이 담대함으로 아주 흔들림이 없다.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말하려는 뜻이었다라고 했고 이렇게 선한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용기에 존경을 네.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은요. 행복 추구권도 있고요. 우리가 불가침해야 될 인권을 보장해줘야 될 의무도 담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에게 다 보장이 되는 건지는 예. 의문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자면 아침 일찍 보수 유튜버들이 와서 차량으로 지금 보이시죠? 차량으로 저 벽화를 보이지 않도록 길목을 막았고요. 통행 차량들은 이게 뭐냐 저 좁은 골목에 하면서 운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서점 간판도 파손됐고 고성을 지르거나 경찰도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각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 따로 대응 안 하시겠다고 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보수 유튜버들은 가리고 있고요. 친여 성향 시민들은 힘내라고 또 지지 방문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그 여권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 만들어서 전시했던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거 비슷한 거 아니냐, 이 한 여성에 대해서 너무 인격 침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아주 오늘 강하게 비판하셨던데. 예, 우선 우리 정치 문화의 퇴행성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들이나 야권에서 강렬하게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적어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성숙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권의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후보들조차도 이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저는 점잖게 훈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기서 나와 있는 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걸 그렸다고 그걸 부탁했다는 건물주 A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너무 분노해서 내가 헌법에 나와 있는 개인의 자유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사유지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풍문과 괴담에 기반해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정도로 이른다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또 다른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건 그게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도는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로서 지키는 것이 정치 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렇다고 해서 그러면 보수 쪽에서 다시 옆에 건물에다가 이재명 지사 욕설 음성으로 틀어놓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것을 하는 데서도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맞는 품격과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저 건물주 A씨의 저 변명과 해명은 저는 온당치 않다. 지금이라도 저는 여권 지지자가 나도 좀 훈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기사를 보면요. 이 국민일보와 이 단독으로 이 건물주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아내가 줄리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다만 풍자일 뿐이지 정치적 의도는 0.1%도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가 없고 오기가 생겨서 더 두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이 윤 전 총장의 이 헌법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좀 한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 흔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참 비판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저도 뭐 이 말을 하는 직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롱과 풍자라는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좀 모호했던 측면이 있다는 저도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진모 교수 이런 분들 보면 늘 보면은 이 조롱글을 달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나서서 한번 좀 자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우리 저기 옆에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김건식 교수님한테도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민간인이지만은 또 교수님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욕설을 들어도 되나 이렇게는 또 공인이시거든요. 지역위원장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정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저도 뭐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해하시죠? 예,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을 틀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틀으면 좋겠느냐라는 게 반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여당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요. 이 줄리벽화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자진 철거를 좀 요청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이지 않다는데 뭐 동의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는 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오늘 발언은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득실의 관점에서 상당히 여권 지지층들이 뭐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또 이 일각의 오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 부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벽화를 게시했던 분이 자신의 그 헌법적 가치인 그 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줄리라는 의혹을 둘러싼 이 부분은 단 하나도 지금 이렇게 확인된 것이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본인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치적 이 상당한 파장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게시한 분이 사실 이걸 빨리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선 역사에서 보면 네거티브 의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뭐 오래된 역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질 낮은 형태의 정치적 공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토픽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상당한 이 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를 희화시켜서 사실은 이 게시한 분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을 일으켜서 결국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의도에 이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또 줄리벽화 있었고요. 이번엔 또 김건희 씨를 조롱하는 듯한 뮤직비디오도 등장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 그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그 사생활을 뭐 비난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에 대해서 무슨 뭐 그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 선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의 선거가 예를 듣고 싶은데 하나는 1884년에 그로버 클리블랜드와 제임스 블레인의 이 양쪽 그 후보들 이야기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혼녀와 결혼을 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혼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은 유부녀였기 때문에 중혼을 했고 그래서 방탕하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당시에 상대당이 노래를 만듭니다. 네. 어떤 노래를 만드냐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그 사생아여서 그 아들의 어떤 목소리로 내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라는 노래를 부르게 해갖고 마치 그 선거에서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방탕하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결과는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이겼습니다. 유권자는 그러한 추문에 대해서 그러한 식의 어떤 선거 방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828년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부인도 그 상대 후보가 이 완전히 방탕하다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고 선거 기간 내내 그렇게 공격을 해서 끝내 당선이 됐는데 당선된 일주일 후에 이 레이첼 잭슨 여사가 우울증으로 숨을 거둡니다. 네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부인을 그 취임식 때 입을 그런 그 드레스를 입힌 채로 이 관에 묻고 혼자서 취임식장에 가거든요. 네. 이것 역시 사실 그 이 선거 기간 내내 레이첼이 방탕하다라는 공격을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앤드류 잭슨을 지지한 결과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례를 왜 굳이 갖고 왔느냐? 저는 지금 거기에 맡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막지 마세요. 그대로 드러내세요. 네. 그래서 그대로 드러내서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정말 이 선거전이었나를 유권자들이 그냥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만약 막는 것보다는 그 행위가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그림을 의뢰한 분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그냥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리라는 이름 하나 넣은 게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종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과거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저런 공세라든지 근거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을 저희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배승희 변호사님, 저희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일단 뭐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벽화를 그린 분이나 아니면 지금 노래를 만들었다는 분들 모두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풍자입니다. 근데 풍자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어떤 서민들의 애환을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했지, 이렇게 권력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는 식의 이런 거를 풍자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로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이 어떤 줄리라는 여성의 과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영부인이라는 어떤 그런 대통령의 아내의 자격이라는 자체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가 후보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냐. 설사 이 줄리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벽화에 그리고 음악에 나오는 이 줄리라는 여성이 또 영부인이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결혼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똑같은 논리로 지금 여당의 지금 후보자들에게도 물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저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이낙연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분들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를 똑같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저쪽에서도 풍자라는 이름으로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어떤 말살한다는 표현까지 받고 또 여성 운동을 했다는 이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한 여성의 과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문제, 이 벽화가 계기가 된 것도 있고요. 그 전에 어떤 매체에서 계속해서 이 윤 전 총장의 부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윤 후보 측에서는 최근에 이 모친 자택, 양전 검사, 동거했다고 주장하는 양전 검사 모친 자택에 찾아간 열린공강TV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 TV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부분과 관련해서 10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벽화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좀 자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개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이를 살펴보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살짝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부인에 대한 문제, 지금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뭐 줄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확인된 게 전혀 없다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혹시 이 줄리 벽화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랄까요? 이 검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관계를 가지고 이 진실 여부를 따지게 됐을 때 뭐가 진실인지 지금 아는 부분 없습니다. 확인된 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인에 대한 건 그렇다 치고요. 이 여당 대권 주자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가 지적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준비 부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도 이상하고 또 움직임도 그렇지요. 그저께는 국밥집에서 낮에 소주를 마시고 계시던데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키고 계시는지 좀 조심스러워요. 네, 부산 방문했을 당시 이야기죠. 국민의힘 의원들과 돼지국밥에 소주 이제 이렇게 건배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입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주변에 시민이 와서 한 잔 건네줬을 때 그냥 마셨던 게 보였거든요. 그걸 지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후보는 낮에 소주를 말고 계시던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키고 계시는지라고 애들로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캠프 소속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와 한자를 섞어서 이 욕 같은 표현을 한 두 가지 정도 했다가 이 글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마시고 그랬군요. 말고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공세는요? 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여권의 유력 주자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자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산 가서 이 부산에 있는 현역 의원들과 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밀접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방역의 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뭐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뭐 저는 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지금 이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방역 수칙을 완전히 어긴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갖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방역 지침은 아마 부산시가 이 나름대로 그 현지 사정에 맞게 지금 방역 이 지침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어긴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사실 지금 이 소주를 지금 먹는 장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 반주로 소주 한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그 지역적 정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난 뒤에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가서 이 친구들과 이 식사하면서 올렸던 소주병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걸 일종의 패러디 하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아마 이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아마 뭐 축소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한 낮술을 퍼마신다는 식의 발언 자체는 좀 지나친 이 침소봉대의 그런 성격이 있다. 그렇지만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 이 자신의 행보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힘든 이 방역 국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 정서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되는 게 이제 지금 4단계로도 지금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낮에 이 식사하면서 술을 곁들이는 게 과연 우리 국민 입장에서 적절하냐 그런 점이 지금 지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낙연 대표가 충고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 다리 벌리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요. 도리도리는 반려견 토리를 통해서 좀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들이 많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어제 저희들이 좀 다뤄봤습니다만 이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씨와 동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분 양 전 검사와
동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는 과정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형사 고발을 했는데요. 배승희 변호사님, 지금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주거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열린공감 TV 측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점 보러 들어갔다, 점 보러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들어간 이후에 한참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이제 취재 기자임을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문을 어떻게 열어주게 됐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어 침입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그 간통죄가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간통죄에 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떤 불륜남을 집에 데리고 오는데 들어올 때 사실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불륜남은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 바로 남편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남편, 집에 있지도 않은 남편의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바로 남편이 항상 이 주거에 있었던 주거의 안정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법 행위를 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논리를 적용해 보면 이 어머니가 사실은 지금 뭐 치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단서에도 치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정말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취재한다라고 했을 때 문을 열어줬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 어머니가 치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대리인으로 아들이 아마 문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아들의 의사는 어떻겠는가 한다면 당연히 그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 주거에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거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방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주거의 안정을 침해한 것이고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의 그 취재 이후에 벌어진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은 이 열린공감 TV와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또 모친은 이 치매라고 하니까 결국 대리인인 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 아들도 그렇고 아무도 이 열린공감 TV의 인터뷰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송으로 나가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충분히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불법 행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쟁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자라고 밝히고 인터뷰하자 그랬을 때 문을 열어줬을 것이냐. 그 중간에 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충족이 됐을 때 그렇게 했을 것이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 적절하게 했느냐, 이 몰카를 찍었는지 아니면 같이 내놓고 했는지, 그리고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어머니의 진단서를 보면 과대망상이라는 것도 조금 있고요. 치매 초기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약한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만, 그랬을 때 과연 진실을 이야기한 걸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뭐 허위에 의한 거든 사실에 의한 거든 명예훼손 부분은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공감 TV 측에서는요, 영상 삭제 수정 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후보가 억울했다면 직접 고소해야 되는데 왜 캠프를 통해서 했느냐,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랬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긴 했지만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다. 옛날 거는 기억을 잘하고 또렷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랬다. 그걸 가지고 과거에 말했던 부분을 다 거짓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게 문제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질병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치매가 심하지만 나는 약을 먹긴 해도 괜찮다. 이렇게도 말했다고 열린공감 TV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소송을 했기 때문에 뭐 진실은 뭐 수사하고 재판하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 사생활 문제인데요. 저는 뭐 제가 여권에 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동거하고 불륜한 것의 사생활에 대해서 뭐 물론 의혹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걸 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건 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검증할 것들은 사생활 문제가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는가, 뭐 예를 들자면 그 장모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업을 했던 분이고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검증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좀 사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추적하지 않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족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단서 공개하라고 그래서 공개했더니
공개하자 이 침해라도 기억력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도 같이 지금 가족 의혹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김희선 기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전면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10명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침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본인의 엄마를 침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비판이 일자 양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니다,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단서를 내면은 그럼 넌 인정을 해달라 했더니 진단서를 내자 그래도 침해라는 것이 과거의 기억은 남아있다라면서 다시 언론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이게 계속 말을 바뀐다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벽화에 대해서는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왜냐, 인격 말살을 당했지만 소송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이 배우자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비방 139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경하게 나갔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유흥 접대 부설, 불륜설 퍼뜨린 관련자 10명 일괄 고발하였다. 그리고 우리 법률팀은 호스티스, 놀이개 등 성매매 직업 여성으로 비하하고 성상납, 밤의 여왕 등 성희롱을 해가면서 열린 공감 TV 방송편을 내보낸 강진구, 정천수, 김도일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를 확산한 서울의 소리 유튜버 백모 씨, 정대모 씨, 그리고 노덕모 씨도 같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쪽에서도 치매 진단서를 공개했는데 이번은 또 다른 논리로 치매 진단서를 공개했음에도 기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명을 매우 강하게 했는데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쭉 나열했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 서울대 EMBA 과정 다닐 때 함께 다닌 그분들 그 과정 지켜보았습니다. 이거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면서 밤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양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나랑 싸우더라도 우리 부모는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태는 지금 자신의 부모, 지금 94신 이 노모를 어떤 사람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속이고 들어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양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내보내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부모도 나이가 그냥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으신 것도 아니고 94인데 이런 부모를 찾아가서 과연 이렇게 하고 또 치매냐 아니냐 논쟁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진단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어머니 만나보니까 말씀 잘하시는데 아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은 국민 정서상 아무리 그것이 취재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무슨 사생활의 어떤 보도를 위해서라 하더라도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법적인 분쟁을 가기 전에라도 이 부분은 그 열린공감TV에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줄리 벽화 논란에 이어서 열린공감TV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매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언론으로 범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열린공감TV가 그동안에 계속 방송해왔던 내용들 보면 사실 유튜브 매체이긴 하면 사실상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기자라는 정식 명함을 가지고 사실 들어갈 때는 점을 보러 왔다고 해서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간 다음에 대화 도중에 기자라는 걸 밝혔다는 게 본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자기 본인 설명에 따르더라도 일단 들어갈 때는 점을 보러 왔다고 이야기해서 문을 여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게 주거 침입죄로 지금 고발한다고 하니까 다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실제로 우리 열린공감TV 앞으로의 사운이 어떨지 물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왔다는 것을 다시 또 계속 해명하고 변명하는 과정에 있는 걸 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 어머니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행위는 기자라고 하고 인터뷰라고 밝히지 않은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거의 안정성을 해칠 만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줄리 벽화처럼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말 떠도는 괴담이나 풍문이나 소문에 불과한 것들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매체에서 다짜고짜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기자를 밝히자고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필요한 말들을 끄집어내서 그 영상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도대체 지금 대통령 선거의 정치 문화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되묻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유튜브 매체에서 뭐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의 정치적인 활동으로서 지켜야 될 금도나 어떤 애인을 지켜주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열린공감TV에서는 분명히 좀 사과하고 다시는 취재 인류에 대해서 분명한 좀 원칙과 선을 좀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열린공감TV 쪽에서는 기자라고 나중에 밝혔고 중간에 밝혔고 명함도 주고 나중에 놀러오라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취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억이 너무 또렷하게 하기 때문에 없는 이야기를 모친이 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이번 공세 윤 전 총장의 이 가족 의혹 제기에 대한 정면 대응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생활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는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우선 강경 대응을 하기로 윤석열 총장이 천명한 이상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면 이거는 지지율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 정도로 내용이 나왔는데 여론의 반응이 없는 것이면은 앞으로도 여론의 반응이 있긴 어렵다. 네. 자,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내심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이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일종의 독버섯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마 캠프에서는 상당히 아마 불안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허소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대선 그 가도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박수를 보내는 것은 뭐 당연한 저는 뭐 정치적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혹, 더 나아가서 아내의 의혹조차도 이것이 과연 이 객관적인 수사를 하는 이 사정 당국에 의해서 이것이 입증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는 아마 이 유권자들이 지켜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에 김두관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요. 윤 후보 측 고발건에 대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보시죠. 저희 가까운 친인척의 여러 가지 해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장관 청문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발가벗긴다 합니까? 대통령 후보인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가족이든 가까운 친척이든 본인이든 이렇게 검증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김건희 씨 관련된 내용을 계기로 어디까지가 검증 대상이냐 이런 부분이 좀 아마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두관 후보에게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장관 후보자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왜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당은 책임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문을 하고 싶어요. 당시에도 이것을 이런 어떤 소문을 퍼뜨렸고 그리고 자료를 여기저기 퍼날랐다는 정대택 씨가 사실 온갖 그 언론사와 그리고 정당들의 관련 자료들을 다 건넸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방어를 했으면서 지금은 뭐 다시 털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면 김두관 후보가 지금 열세 좀 상대적으로 열세잖아요. 다시 우세로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딱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방향이 아니고 정반대로 우리가 품격 있는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된다.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된다. 지금 이 여권 진영 일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의 어떤 사생활을 캐고 이런 문화는 지양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오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하신 말씀처럼 만약에 여권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전 지지율이 도리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반려견을 내세워서 이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0만 정도가 되는 반려인들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영상 저희들이 한번 준비했습니다. 만져달라고. 아이고야, 만져달라고.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네. 일방적으로 막 부시면 되는 거. 얘는 왜 이렇게 배가 쳐져 있어요? 저기 고양이의 매력이 꼬리를 이딱 드는 거는 지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꼬리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그죠? 네. 반려견, 반려묘. 이 가족이 1,5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처럼 이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건강보험을 하면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예, 이낙연 경기도지사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반려견 전 대표. 죄송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반려견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동물 관련 법을 복지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반려견 놀이터를 경기지사로서 조성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5월 박람회를 찾아서 어린 시절 강아지를 묻어줬던 일화를 공개했다고 하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02년부터 고양이 집사인 상태라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자,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반려동물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인 토리스타그램 이걸 만들었는데요. 토리가 직접 화자가 되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어제 팔로우가 500명 정도였는데 기사가 알려지면서 어제만 그 2배 이상 더 증가를 해서 한 1,200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셀프 디스를 하고 교통사고 뒤 자신이 음식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아빠가 실직당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 이런 표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견의 입장에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표심을 좀 모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반려견 입장에서 한 건 처음인데 다른 주자들도 아마 저런 것들을 하나씩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국민의힘은요. 대선 주자 11명이 오늘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이렇게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다들 경쟁해 주실 훌륭한 선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또 영광입니다. 꼭 내년 3월에는 이 멤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당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입당을 압박하기 위한 그리고 8월에 입당 안 하면 거기 가 있는 캠프에 가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징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압박을 높이고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8월에 들어오는 거? 모르겠습니다. 여기 윤석열 총장이 결심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난 주말 일요일에 새로운 캠프를 보강하고 그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와 당직자가 대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맥주 회동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랑 상당한 부분의 입당에 관한 저는 최소한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연일 입당을
촉구하고 체근하는 듯한 모습을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미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계속 압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도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 데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낮에 소주도 한 잔 기울이면서 부산에서 돼지국밥 먹으면서 부산을 행보를 다 했습니다. 누가 봐도 국민의힘과 같이 가는구나는 걸 다 알려주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어서 빨리 적당한 시간에 결심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했던 11명의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간담회,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빠져 있지만 8월 달에 경선이 본격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그전에는 이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만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 모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마 전 비대위원장들을 자신의 캠프에 좀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두 예비 후보들이 전 비대위원장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치적 경험 자체가 상당히 없잖아요. 일천하다는 이야기가 우리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인데, 사실 뭐 그런 처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정치판에서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분을 모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이 킹메이커로서의 능력을 벌써 검증받았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들을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대선판을 주도했던 경험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의 또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스펙트럼 자체가 사실 오른쪽보다는 상당히 중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유력 주자 입장에서는 정책과 중도의 확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이 지금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두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된 정치 문법, 정치적 관행에 익숙한 분들하고 너무 일찍 손잡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비판적 견해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은 어떨까요? 어제 원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다 나와서 과열된 분위기를 좀 식히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서로 비방을 좀 자제하자 그랬습니다만 바로 어제 오후에 이 토론회에서는 또 이 협약이 좀 무색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서로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약속 잘 지키고 갑자기 청렴해지고 갑자기 실력을 낼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의 친인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O, 없다. X. 들어주시죠.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국민들은 다 윤석열을 보고 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꿍인 겁니까? 저 후보 때문에 제가 아주 바쁩니다. 이미 제가 잡아놓은 것을 또 후보께서 잡겠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후보들 간에 아주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뭐 여러 후보들끼리 서로 간에 견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명락대전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른바 명락대전이 치열했는데요. 자, 박진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과열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뭐 과열이면은 뭐 네. 사실 그 예비 경선 때는 좀 과열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부분에 대한 검증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다면은 웬만하면은 그만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치적 행보, 과거의 언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2002년 탄핵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의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역시 또 이 호남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최근에 있어서의 정책, 뭐 예를 들자면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민주당 그 원내에서 있었던 이 법사위를 야당에게 양도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쟁점이 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저 정도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에서는 좀 피하고 싶었던 게 바로 백제 발언인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 발언이 또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보시죠. 여러 번 이걸 읽어봤어요. 그런데 납득이 영 안 가거든요.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겠죠. 이낙연 후보님께서 그때 당대표 선거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후보님 꼭 잘 되시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께 그 백제 발언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요.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네, 뭐 흥분하진 않았습니다만 조목조목 서로 간에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 지역주의 발언이 이제 다시 소환되는 이제 백제 논란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와갖고는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는 또 하나 새로운 사실 추가된 게 이낙연 대표가 나한테 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가 됐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그 하소연은 뭐냐면 내가 그때 당대표에 나왔던 이낙연 대표가 나를 찾아왔을 때 백제 5,000년 이야기를 하면서 5,000년 동안 백제가 통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되셔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한 거였는데 오히려 이것을 나한테 지역주의를 띄워서 왜곡 선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가 그때 이재명 지사가 나한테 백제 발언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기 때문에 저는 저분에서는 두 분 사이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박진영 대변인이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정체성과 관련된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저는 일면 동의하면서도 그게 17년 전 일입니다. 17년 전에 2004년에 이낙연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탄핵 표결에 참가했을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찬성을 찍었느냐 반대를 찍었냐 양심 고백하라는 일종의 압박이거든요. 그 부분이 과연 지금 민주당의 미래를 논하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백제 불가론이라는 저 지역주의 발언이 이재명 지사가 억울하든 아니면 이낙연 대표가 정말 호남을 멸시한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화가 났든 간에 어떻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역주의를 극복했다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역주의를 극복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저것이 주된 화제가 되는 것만큼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백제 불가론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으나 그때 충청과 합쳐져서 했던 뭐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만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덕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두 후보 간에 백제 발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주의를 깨자는 선의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낙연 후보는 매듭 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지사 부인은 김혜경 씨죠. 광주를 세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차지은 교수님, 이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김정숙 여사가 광주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잖아요. 그걸 벤치마킹한 겁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뉴스 보면서 김정숙 여사의 당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의 그러한 행보를 상당히 벤치마킹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난번 김경수 도지사의 장인상 때는 또 목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일종의 호남 면심, 또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사실 지사직에 사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 나들이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분심과 같은 아마 부인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호남 민심을 나름대로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문제도 등장을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탄핵 찬반 여부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전선을 좀 옮겨갔는데요. 한번 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언론은 우리 이낙연 후보가 찬성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동아일보가 명시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최근에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실은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모호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는 2004년 국회 탄핵 표결 당시 의장석을 사수하던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은 이제 좀 차별화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는 여당 후보들의 최근에 어떤 그런 그 태도들을 보면서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인다. 그렇게 좀 안타까워요.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그 전에 그 드루킹 사건 때 자신이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그걸 좀 떳떳하게 내가 대표로서 그런 여론 조작을 묵과하지 못해서 의뢰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당대표는 안 했고 그 당에 뭐 그 가짜뉴스 대책단은 했다 이런 그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도 저는 조금 더 떳떳하고 또렷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난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에 남았어야 됐다.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의 또 적통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정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때 내 거기에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그 입장을 내가 바꿀 수가 없었다. 근데 탄핵표는 내가 그때부터 뭐 반대를 했다. 뭐 이런 어떤 소신 정확하게 밝혔으면 하는데 언제나 좀 모호한 지금까지 그런 태도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어준 방송인이 왜 이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당시 김어준 씨가 딴지일보에서 모든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딴지일보가 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갖고 당신들 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그걸 전부 다 물었거든요. 그리고서 당시에 이 이낙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그 당시에 딴지일보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를 사실 딴지일보 총수라는 김어준 씨가 저는 분명히 알고 뭐 그 보도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낙연 씨는 반대표를 던졌다더라라고 떳떳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그 자기는 거기에서 끼어들지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찬반을 투표했는 데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사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저는 기명으로 오픈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 관련된 것 빼고는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낙연 후보께서 그 당시에 내가 민주당이라는 여당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당에 있었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본인이 사과하고 종결을 책임는 게 제일 저는 빠른 방법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 제가 지역주의 문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 후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전형적인 1등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전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이제 호남에 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호남의 권리당원이 제가 알기로 한 25% 정도 됩니다. 민주당 유권자 중에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싸움들인데 우리 김거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은 길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탄핵도 뭐 저도 뭐 한 번은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정리하고 매듭을 짚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저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진영 대변인 생각은 그러십니다만 후보들 오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해를 하거나 뭐 흑색 선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될 일이고요. 다만 있는 사실 기초에서 판단을 구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지역 감정 조장이다라고 이제 저한테 갑자기 공격을 시작한 거죠. 저한테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고 해요. 제가 정말 답답하고요. 도서관에서
정숙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 비슷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네거티브에 속하는 거죠. 네. 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후보께서 오히려 이쪽이 흑색 선전이다,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 발언이 되셔서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 됐죠. 서로 자제해야 되고 저 또한 그런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선에서 매듭지어지기를 바랬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자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경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백제 발언도 그렇고 탄핵 문제도 그렇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정리할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리들을 안 하고 고집들을 부리는 바람에 아마 이 불이 안 꺼질 것 같아요. 예, 차 교수님 어떨까요?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질까요? 어제 제가 토론해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아주 감정을 드러내면서 설전을 벌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마속에 지금 뼈가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설전 내용을 보면 결국은 아마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상당히 이 지역주의 그리고 또 탄핵의 문제가 상당히 아마 표심의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아마 다들 후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가 쉽게 이게 마무리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지지자층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느 후보가 좀 대승적 차원에서의 행보를 하길 강력하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후보가 과연 그런 정치적인 큰 행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그런 부분들보다는 또 그러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규식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이 그 뭐 2강 정도가 보이고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로부터 호남 지지율을 끌어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진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민주당의 본 경선은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권리당원들 투표하는 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이든 권리당원이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호남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호남의 표심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사실 본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백제 발언의 진위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지사도 사실 쭉 들어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그 이재명 지사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논리 속에서도 그런데 잘 되길 바랐는데 지지율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확장성 있는 건 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의식적으로 호남 후보는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깔려 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또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 찍어 물고 늘어지는 건데 결국은 저는 호남 표심 공략에 대한 전략적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또 지역주의냐, 호남 불가론, 백제 불가론, 그다음에 영남 후보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 2022년 대선에서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할 소리냐는 것에 대한 저는 양쪽 다 저는 본선 경쟁력에 계속 표를 깎아먹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변수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체성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호남 이야기를 하는데 호남 이야기가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진보 개혁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 광주 민주항쟁의 뿌리라는 부분 그런 측면의 이야기지 태생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하나 중요한 변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을 때 이것이 여권의 특정 후보에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보시면은요, 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향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는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유지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우리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100%에서 빠졌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어디로 왔느냐 하는 부분.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 경선을 보니까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과거에 매몰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예비 경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과거 문제를 내볼 수는 없지만 반면에 오히려 이 국민의힘에서는 미래로 가자. 오늘 11명이 모여서 미래에 대한 경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어떤 분을 선택할 것인가는 좀 민주당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책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각되는 게 서로 간의 갈등이라서 언론이 아마 그쪽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야가 정책 대결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